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발자취와 앞으로의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평가하며 허약해진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각종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조주 기준은 여론을 살펴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요. 또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실시간 보고 내용을 공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 관세 협상 서명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협상안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을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국민과 한 그 약속 반드시 지켜지길 바랍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레온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 애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 애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 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제트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제트로 비맥스 제트.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록 십자.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삼항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9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준비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농업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컨벤션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북의 경우 포항국제전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고 있고요. 또 충북의 경우 청주 오스코가 오늘 정식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컨벤션 센터 다수가 가동률이 저조하고요. 또 적자 운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컨벤션 센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이 매각하는 방법에 매각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거기 좀 더 정확히 추가해서 설명드릴 것은 이 공유재산 같으면은 크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재산 같으면은 이제 매각 처분이 자유롭지만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매각이나 처분이 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시청사 같은 게 행정재산에 해당하는데요. 컨벤션 센터도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걸로 보여서 매각을 위해서는 일단은 공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서 용도 폐지라는 행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매각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도 폐지를 먼저 한 다음에 일반 재산으로 변형시켜서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가능하다. 이런 안이 있다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로부터 그 방송 일주일 전에 방송하고 나서 질문과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좀 더 거죠? 컨벤션 센터의 위치가 좀 정확히 뭐냐. 네. 그래서 좀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아하.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행사가 컨벤션 센터에서 잘 안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느냐라는 반응까지 있었는데 그런 예산 먹는 하마가 있었느냐 하는데 현재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의 경우에는 안동 중심지가 아니라 도산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방문객이 또는 관광객이 주로 도착하는 안동역, 버스역이나 기차역을 기준으로는 약 45분 정도 걸리는 교통적으로 매우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길이 쫙 직선도로로 45분이 아니라 꼬불꼬불해가 막 산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더 힘들죠, 거기가. 이에 비해서 안동역에서 의성 군청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혹시? 얼마나 걸리나요? 안동역에서 의성 군청까지 37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안동역에서 경북 도청까지는 17분이면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컨벤션 센터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뭐 안동역에서 의성군 가는 것보다 더 먼데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참 멀고 불편한 곳이 있는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러면 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까요? 그래서 참 이 점을 또 꼭 방송에서 말씀해달라라는 청취자분들이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행사를 할 때마다 이제 뭐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한다든지 또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동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상품권을 오는 분들한테 나누어 준다든지 또 행사 자체에 그 외에 안동시가 보조금 등등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데요. 그 행사를 유치하고 방문객을 유연하기 위한 보육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지원이 결국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또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두고 이렇게라도 해서 이제 행사를 유치하고 인원을 좀 오도록 해야 해서 컨벤션 센터를 점점 더 알려나가고 살려나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지금 2, 3년 운영해봐도 안 되는데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래서 매각 등의 좀 방향성으로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렇게 매각까지 나오는 거라면 이야기가 네. 적자가 상당하다는 건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 규모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요게 이제 국제 컨벤션 센터, 세계 유호 박물관 등 이제 한국 문화 테마파크 그 3대 문화권 사업 쫙 통틀어서 이제 작년 2024년 적자가 52억 원인데요. 그 한국 문화 테마파크 국제 컨벤션 센터 세계 유호 박물관 통틀어서 52억인데 네. 결국 이걸 좀 다가오게 느끼려면 하루에 1,400만 원씩 계속 혈세가 매일매일 줄줄 새고 있다는 거죠. 와, 하루에 1,400만 원이 1,400만 원입니다. 나가고 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 하루에 중형차 한 대가 계속 소형차 한 대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하루에 그 문제는 2022년에 26억 적자, 2023년에 49억 적자, 작년이죠. 2024년에 52억 적자로서 계속 뭔가 해결책을 하고 행사 유치한다는데 적자는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네. 그 사실 이게 참 지역의 컨벤션 센터는 우후죽순처럼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곳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휴양지이고 각종 고급 호텔과 관광지가 많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의 경우에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당기 순손실은 연도별 보면 12억 9천만 원, 15억 4천만 원, 19억 4천만 원으로 손실금이 계속 커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나마 제주도 국제 컨벤션 센터 경우에는 가동률이 2021년에는 45.8%, 2022년에는 67.4%, 2023년에는 76.4%, 또 2024년에는 77.9%로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단기 순소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인데요. 네. 다만 제주도는 가동률이 높으니까 적자를 좀 감수하고서라도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이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는데 네. 좀 참고로 전국 평균 가동률이 50% 수준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지역에 많은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이 컨벤션 센터들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으면 이게 딱 드러나는데요.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국제 회의나 행사가 개최된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 음식점, 숙박업소 등 각종 기반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또 인천 국제공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정부, 공공기관, 대학, 기업이 위치하고 있어서 또 정부나 학계, 기업의 인사 또는 외국의 인사들이 방문하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점은 대도시일수록 좋은 거죠. 네. 이 지역의 컨벤션 센터가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와 경쟁에 이기기 힘든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는데요. 더욱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 대구, 포항, 경주, 구미에 현존하고 있거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컨벤션 센터와의 경쟁에서도 우리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가 이겨야 한다는 지역 내의 경쟁에는 우리 경북, 대구, 경북 안에서의 경쟁도 이겨야 되는 관문도 또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수도권도 이겨야 되고 경북, 구미, 포항, 대구도 이겨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참고로 뭐 좀 설명드리면 현재 건립되고 있는 포항에 있는 포엑스라고 합니다. 네. 포항시 장성동 옛 미군 부대 부지 한 26,000제곱미터에 짓고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한 2,000명이 수용 가능한 컨벤션 홀과 정시단 뭐 쭉 이렇게 대형으로 들어서는데 이게 한 국비 270억, 도비 210억, 시비 1,686억 원 들어서 총 2,166억 원 들여서 2026년 말에 준공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포항시는 이제 포엑스 1단계가 완공되면은 이제 그 뒤에 또 이 주변에 레저 숙박시설, 상업시설을 갖춘 2단계 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포항은 이 컨벤션 센터만 지어놓아도 주변에 어느 정도 시설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도 더 짓는다고 하는데 참 뭐 또 한편 이번에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를 보면요. 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이번에 경주 하백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 4,463개 그리고 10km 이내에 12,812개의 숙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 주변에는 사실 아름다운 산과 자연 빼고는 기반 숙박시설이나 뭐 이렇게 전혀 없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참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경쟁을 이기려고 해도 참 어려운 측면인데요. 네. 여기서 또 최근에 중요한 사정 변경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작년 9월에 다 아시듯이 안동시 풍천면에 있죠. 도청 신도시 호민지 옆에 4성급의 스탠포드 호텔 안동이 개관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식당, 커피숍, 사우나도 있고 150객실을 완비하고 있는데 또 대연회장의 경우에는 5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4성급의 호텔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의 행사 내지 각종 행사가 접근성이 좋고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 호텔로 또 가버린다는 점인데 이 호텔도 또 이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가 넘어야 될 관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 첫 번째 수도권 컨벤션 센터와의 경쟁이고 두 번째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내에서 경북 포항 경주 구미 대구에 있는 컨벤션 센터의 경쟁에서 이기게 되고 또 세 번째 또 최근 안동이죠 도청 신도시에 건립된 4성급 호텔과의 경쟁에서도 도산면에 있는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가 이겨야 된다는 건데 이런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고 지금 저조한 운영 비율 또 적자 운영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포항, 구미, 경주보다도 안 그래도 재정적인 여력이 좀 없는 어려운 우리 안동시가 이렇게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나 그런 관련 시설 때문에 매년 적자 보전성 예산을 50억 정도 투입해야 하고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부터 적자 규모가 매년 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을 이제는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논의의 주류는 그랬습니다. 1,000억 원 이상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이것을 잘 살려가지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수어버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 패러다임 하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냉철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점들을 고려하면 이제 매각을 포함한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방송에 이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법령상 가능한 최대한 한도에서 헐값으로라도 매각을 해서 민간이 이것을 회의장 등을 이용하게 하고 또 매각 대금을 국제고객의 수영장이나 병원 등 시민들이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고 외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이나 의료시설에 돌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1,400만 원 정도 세고 있는 시민의 혈세를 이제 막아야 된다는 거죠. 네. 참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제학에 그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미래에 발생할 효용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투입한 비용이 아까워서 기존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계속 투입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뭐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일단 우리는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라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문제 해결을 논하면서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매각을 포함한 전향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공론화시켜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를 둘러싼 이런 문제점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들어봤어? 기후 비용. 기후비용? 얼만데? 2050년이 되면 다 비싸질 수도 있어. 커피는 8배, 화장품은 5배, 실손보험료는 3.5배.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기후행동. 전자영수증 주세요. 지금부터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6시 24분 4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청송군 농업기술센터가 과수농가는 물론 다양한 농업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공급해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미래농업팀 김창현 지도사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청송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오고 있나요? 네, 저희 청송군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각종 시범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네. 먼저 사과 스마트팜 하우스 재배 연구 기반 구축에 크게 주력했는데요. 최고 기후 불안정으로 인해서 사과 재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하우스 연구 기반 구축을 통해 각종 기상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기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사과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실증 시험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무병 우량대모 보고 시스템을 좀 더 체계화해서 건강한 묘목을 안정적으로 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대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병해충과 농업체 현장 기술 지원단을 운영해서 실시간 예찰과 신속한 현장 지도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농업인대학, 새 농업인 교육 등 체계적인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 농업 인력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후변화로 과수농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네.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를 비롯한 모든 농작물의 재배에 애로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봄철 사과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냉해 방지제 지원과 각종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품종을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 지도와 시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과 GAP 사업단 회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재해 예방 안내 문자 등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지역 농업인들에게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게 농업용 유용 미생물 무상 확대 공급 사업인데 이 공급은 어떤 사업인 건가요? 네.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농업용 유용 미생물 무상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에서 직접 생산한 각종 유용 미생물들을 지역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작물 재배 분야뿐만 아니라 축산 분야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현재 농업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미생물 배양실은 자동 고압 멸균 배양기 그리고 미생물 저장조 등 대규모 생산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고초균, 강합성균, 유산균, 효묘균, 크롤렐라균 등 다양한 유용 미생물을 연간 100톤 규모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가 수요에 맞춰서 확대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농업용 유용 미생물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들은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에서 직접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배양할 균주를 미균 상태에서 배양용 배지에 접종을 하고 그리고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하루 정도 배양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균이 활성화되고 개체수가 증식하게 됩니다. 배양이 완료되면 작물 종류와 생육 시기에 따라서 공급 배율을 달리해서 작물용 또는 축산용으로 농가들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작물 재배 시에는 토양을 개선하고 병해를 줄이고 그리고 생육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축산 농가에서는 악취 저감과 가축의 장 건강 개선, 사료 효율 향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학 비료나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데 그럼 앞으로 이 미생물 배양실은 더 확대 운영될 계획인 건가요? 네. 미생물을 처음 사용해 보시는 농업인들 중에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던 분들도 꾸준히 사용해 보시고 그 효과를 체감하시면서 미생물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네. 네. 작물 생육이 좋아졌다, 병이 덜 생긴다, 비료값이 절약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공급량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생물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서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들이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미생물 공급 농가를 대상으로 작물별 사용법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작물별 맞춤형 미생물 활용법을 개발해서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더 확대 공급될 이 미생물 관련 사업도 기대되고요. 무엇보다도 올해는 굉장히 더웠거든요. 네. 폭염이 농작물에 끼치는 폐해도 굉장히 컸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이 오셨나요?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온기에 따른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제 지도를 강화해왔습니다. 네. 특히 사과와 같은 가수 작물에는 주 3회 정도의 짧은 간격으로 간수를 하게끔 지도해서 고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힘썼습니다. 앞으로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희는 미세살수 장치 확대 보급과 그리고 체계적인 물 관리 매뉴얼을 마련을 통해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청송 사과가 나올 텐데 올해 사과 생산량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약 45만 톤에서 47만 톤 사이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전년 대비 1% 정도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청송군 또한 개화기 조온으로 인해서 착가수가 조금 감소되긴 했지만 생육 상황이 양호해서 작년과 비슷한 7만 5천 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청송 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청송 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인 교육과 현장 지도 그리고 현장 중심형 시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과 규격묘 공동보고 사업을 3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네. 현재 청송군에서는 매년 50에서 60만 주의 사과 묘목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 가격 상승에 따른 가원 조성비도 농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농업기센터와 산림조합, 농협과 협력해서 우량 묘목을 생산, 공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약 11만 주가 보급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사과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축, 다축형 사과 재배 시범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기후 변화에 따른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청송 사과 스마트 팜하우스 재배 사업을 내년도에는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동해 불안병에 의한 사과나무 고사, 개화기 조온에 따른 결시 불량, 여름철 폭염 등 각종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조기 생산을 통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향후 청송 사과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사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김창현 지도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입니다. 네, 오늘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일단 먼저 이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수위 없는 100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100일이 지나갔는데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한 3년은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사람도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 옛날에는 이 사람이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를 판가름하는데 그 100일이 중요한 기점이었다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이 정권이 성공할 정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낸 100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100일인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뭐 한미 관세 협상도 기억에 남고요.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국무회의 생중계한 게 기억에 가장 남아요. 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면을 저희가 생중계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전에는 대통령들이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 한 번,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번 국무회의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은 국무회의가 굉장히 자주 있었고 직접 대통령이 주재를 했고 아주 섬세한 정치가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각 국무위원들이 회의 중에 발언이나 또 급작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 근데 국무회의에 장관들은 이 핸드폰을 못 가지고 들어간대요. 네. 예,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를 질문을 하면 이 기억이나 지식에 의존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억에 의존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정보 검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그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굉장히 그 당황스러운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이렇게 오늘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00일이었는데 그리고 그저께죠. 지난 화요일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란 청산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여러 차례 고성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 당시 국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뭐 그 보도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측에서 고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여러 차례 정청래 대표가 뭐 이제 들어봐라. 뭐 고성에도 아랑곳도 안 하고 뭐 연설은 쭉 이어갔는데 연설의 제목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갑시다 이거였거든요. 네. 저는 그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이 내란을 종식하는 것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A, B, C, D, E, F 그래서 A는 뭐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 산업 육성하겠다 이런 것처럼 경제성장 전략을 쭉 이야기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정치적으로 각을 세운 연설이었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무엇인가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노상원의 수첩을 잊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본회의장에서 그날 연설 중에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우리가 어쩌면 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게 뭐 영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직접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사과해야 된다. 네. 라는 지적을 오늘 했거든요. 그래서 좀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사실 뭐 내용은 그렇지만 이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경하게 말하는 그 톤 때문인지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해서 이런 게 귀에 많이 들어오던데 이게 뭐 단순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걸까요? 저희는 이것이 경고 수준으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국무회의를 일단 거쳐야 하고요. 그런데 정당을 사법의 결정으로
해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쯤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위헌적인 행위를 했던 정당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반성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그리고 자꾸 그 우로 치닫는 그 입지를 조금 중도로 좀 땡기려고 하는, 건전한 보수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불행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하루빨리 이 내란 정당의 그 오명을 벗어버리기 위한,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남이 있었고, 사실 악수도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일각에서 들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이 정청래 대표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봐도 협치는 하겠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잘하기 경쟁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민생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하고 이런 얘기는 하는데, 분명한 건 있는 거죠.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우리 정청래 대표나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웃는 얼굴로 악수해놔놓고 어떻게 뒤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내란 정당이란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고 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란 심판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것을 뛰어넘는 협치는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제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제 저희가 들으면서 네. 저거는 국민의힘이 할 소리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많이 했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혼용무도의 시간으로 만들었던 게 윤석열 정권 하에 벌어졌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저 자리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 일성으로 나와야 할 얘기는 혼용무도라는 말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윤석열은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거고, 김건희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발언부터 시작했어야 정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나저나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특검 특검법 개정안이요. 네. 개정안의 내용이 보면 기간 연장이에요. 예. 2차례에 연장할 수 있는 것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지금 사실 수사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요. 네. 검사 1명에 수사관 2명이 따라오는 식인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특검이 진행되면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수사 인력 가지고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기 어려우니 수사 인력을 보강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됐던 건데, 오늘 요 2개의 내용을 받는 것으로 해서 그 개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고 입법 독주를 한다라고 비판하기에는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특검의 수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정도의 내용을 두고
입법 독주다라고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좀 지나친 비판 아닐까요? 네. 그런가 하면 사실 이 민주당 안에 1인자와 2인자로 불리는 정성래 대표와 김병기 의원의 이 갈등이 좀 새어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내부는? 어제 저희가 좀 많이 어수선했어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하고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네.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검법 개정안을 합의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어떻게 특검법 개정안에 내란 정당과 합의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지지자들의 그 원성이 굉장히 높았고 저희들도 네. 전화, 문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 의총을 하면서 확인된 거는 이게 갈등이라기보다는 논의가 충분하게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특검법 개정안 저희 발의된 것 중에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통과시키는 걸로 그래서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키는 걸로 오늘 의총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워낙 저녁 때 늦게 이렇게 처리가 되면 그 합의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혼선은 있었는데요. 오늘 의총에서는 크게 뭐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네. 예, 그래서 원내대표단에서 수정안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으니까 그런 뭐 갈등이나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면 현재 이진석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으로 면직 처리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위원장이 이진석 축출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분 좀 과대망상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준숙이라는 한 사람을 내몰기 위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기능이 있는 기관을 한 사람을 내몰기 위해서 두 개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이런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네. 본인의 위상을 그렇게 크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과대망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 법은요,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립되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고 거기다 정부 조직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 흐름에서 저희가 이 방통위도 개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IPTV라든가 과기부에서 그동안 홈쇼핑, IPTV 이런 유료 방송 플랫폼 이런 것들을 과기부 소관으로 이렇게 넘겨놔가지고 이게 네. 잘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 요것만 담당했던 현재의 방통위에 과기부가 관리하고 있었던 홈쇼핑, IPTV 이런 유료 방송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송 미디어 통신위가 한꺼번에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안 얘기도 나눠봤고요. 그나저나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는데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본인 체포 동의안에 가결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본인이 오늘 신상 발언을 하면서 네. 자기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그러니 당당하게 가서 수사 받겠다. 가결시켜달라. 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오늘 176명인가 투표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네. 173명이 가가 나왔어요. 네. 부도 나오고 무효표도 나오고 이랬던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은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다른 분들은 다 퇴장을 했어요. 만약에 권성동 의원의 신상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지려고 한다면 오늘 남아서 투표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오늘 가결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